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몹시 거북합니다. 이진숙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알린 것은 크게 두 차례입니다. 한 번은 바그다드에서 종군 기자로 활약할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명박 정부 시절 MBC 후배 기자들을 유배 보내고 노조를 탄압했던 방송 장악의 선봉대가 됐을 때 이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두 가지 얼굴, 그중에 어떤 것이 이진숙의 본질인가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후보자는 5.18을 폭도들의 선동에 의해서 일어난 사태라는 글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후보자 개인은 장관급 공직자 후보로서 가치관과 세계관, 역사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마음속으로 긍정합니까? 우리나라 법에는 5.18을 민주화를 위한 본인의 생각을 묻습니다. 본인의 가치관을 묻습니다. 제가 본인의 마음속을 묻습니다. 정선배라고 답변하십시오. 불렀던 그 정 위원님께 5.18에 말씀을 대해서 드리면 답변하십시오. 건건의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건건이 아니고 가치관, 역사관, 중요한 가치관을 우리나라 묻습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역할을 했던 사건이라고.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가 광주 시민의 학살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인정합니까? 건건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다른 분도 다른 건건이라는 건을 건 답변이 물어보시기 아니에요. 때문에 무성의하고 저는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저는 자, 우리나라 법이 규정한 것을 준수하고 잠깐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전문에 5.18을 넣어야 한다고 했던 발언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작년 5.18 기념사 때 윤석열 대통령은 5.18은 헌법 정신 그 자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의합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대통령 말에 동의합니까? 5.18에 대한 대통령 말에 대통령의 말과 동의합니까? 우리나라 법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5.18 당시에 광주 MBC가 불탔습니다. MBC 뉴스데스크가 광주 시민을 폭도라고 보도한 데 격분한 광주 시민들이 광주 MBC를 불태웠습니다. 역사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신군부에 대해서 시민들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고 규정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했습니다. 나는 당시 광주에 내려가서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였습니다. MBC 기자였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취재한 그리고 방송한 내용은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MBC 보도국에서 아침 편집회의가 열렸습니다. 한 간부가 광주 시민을 폭도라고 표현한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뒤 그 간부는 계엄사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보내졌습니다. 그 간부는 노성대 부국장입니다. MBC의 역사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MBC를 빛낸 사람들이 있었고 MBC를 부끄럽게 한 내부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진숙이라는 이름은 MBC 역사에 부끄러운 사람들 그 맨 꼭대기 위로 올라서고 있는 중입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후보자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긴 글을 적었습니다. 좌파는 선전선동에 강하다는 제목의 글입니다. 말미에 MBC가 청년들을 이태원으로 불러냈다고 적었습니다. 2년 전에 쓴 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 이태원 참사가.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에 대해서. 특정 발언에 대해서 피해가지 마시고 본인의 가치관과 역사관을
얘기하십시오. 아니면 특정 발언에 대해서 이태원 참사 발언하는 희생자들과 것은 유족에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죄하십시오. 저는 이태원 참사가 기획되었다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후보자는 언론의 자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됐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권력을 비판할 자유를 말합니다. 권력을 비판하지 못하는 언론은 언론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것은 힘없는 사람들의 사사로운 일상을 들추는 권리가 아니라 힘있는 권력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국민이 알 권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만 예. 시간을 자, 주신다면 혹시 괴벨스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압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송은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방송이 우리 이념에 복무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다른 이념도 발언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언론은 정부의 손안에 든 피아노여야 한다. 연주는 정부가 해야 한다. 괴벨스의 이런 발언에 대해 혐오하십니까? 지금 제가 적절한 혐오하십니까?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제가 바로 그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괴벨스의 이 발언을 혐오하십니까? 혐오합니다. 혐오해요. 자, 괴벨스는 600만 유대인을 학살로 몰아넣은 주범이고 수천만 인류를 희생시킨 최악의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이준숙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의 사고방식이, 세계관이, 가치관이, 5.18에 대한 인식이. 자, 추가 질의하시죠. 네,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네, 존경하는 정동영 의원의 자, 수고하셨습니다. 노정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인천 부평갑 노정면 의원입니다. 좌파는 나쁜 의미로 쓴 게 아니라고요? 네, 네, 2022년 11월 26일 본인이 직접 쓴 글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좌파들은 집요하다, 독하다. 그들과의 싸움을 이기려면 그들보다 더 강하고 더 독해야 한다. 이건 뭐 지지하는 발언인가요? 그것은 거짓말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쁘다고 답변 들을 필요 없어요. 네. 평소에 좌파를 늘 비판하고 문제 있다고 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자리에서 이게 좌파다라고 하면 그들을 상대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지. 이 기본적인 3단 논법도 모릅니까? 됐어요. 답하지 마세요. 이진숙 TV의 영상물들 왜 비공개 처리했었죠? 답변 드릴까요?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전혀 떳떳하고 전혀 부끄러운 아니 게 질문을 없어서 이해 못해서요? 왜 법인 비공개 카드를 처리했냐고요? 공개했는데도 이렇게 왜 됐는데 비공개 처리했냐고요? 답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하겠습니다. 비공개 해놓고 비공개한 것이 드러나니까 또 바로 삭제를 하셨어요. 그 전에 의원 질의에 서면 질의에 뭐라고 했냐? 영상이 없다 그랬어요.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고 했고 거짓말하신 거고 증거 인멸하신 겁니다. 답변 기회 안 드립니다. 극우로 평가받는 표범관 씨하고 그 동영상 찍고 그렇게 영상 올려놓은 거 드러날까 봐 그게 겁났습니까? 저 혼자 자문하는 거니까 답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PPT 띄워주세요. 네, 대전 MBC 사장 시절에 법카를 1억 4,279만 원 썼고 항목도 그냥 쭉 보시라고 국민들 보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잠깐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생겼네. 법인카드는 본인이 소지하고 다녔습니까? 아니면은 수행한테 맡겼습니까? 때로는 제가, 때로는 수행이. 그게 원칙입니까? 원칙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야, 그렇게 모르시면 관리해 됐어요. 왔습니다. 대전 MBC 사장하실 때하고 본사에서 임원하실 때하고 법카 규모가 어느 쪽이 더 컸습니까? 본사 임원이 더 큽니다. 네, 어느 정도나 크죠?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안 납니다. 대략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예, 네, 다음 보시죠. 네, 이거는 물론 6년치입니다. 조금 전 건 3년, 약 3년치였고 4억 4천 휴일에 4,953만 원을 썼고
고액 식당은 50만 원 이상의 식당 결제비를 모아본 겁니다. 1억 2천여만 원. 골프장에서 1,200여만 원. 백화점 2천만 원 넘게 썼고요. 호텔에서만 6천만 원 가까이 쓰셨습니다. 유흥업소에서 310만 원. 그리고 저 소액은 몇천 원짜리예요. 10,000원 미만. 뭐 편의점, 뭐 휴게소, 뭐 커피점 이런 데서 10,000원 미만 몇천 원짜리까지도 꼼꼼하게 법카를 쓰셔서 총 4억 3,036만 원을 쓰셨습니다. 뭐 늘 답하시는 대로 저것만 가지고 뭐 문제가 있다 없다라는 평가를 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대전 MBC 사장할 때랑 MBC 본사의 임원으로 국장 임원으로 있을 때랑 비교를 했더니 백화점 부분에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대전에서는 총 24회 총액이 100만 원이 안 되고요. 그런데 MBC에서는 백화점 3곳에서 총 14회 결제를 했는데 총액이 2천만 원이 넘습니다. 평균 한 번 백화점 갈 때 145만 원을 썼어요. KBS의 그 남영진 이사장이 지난해 방통위로부터 해임 의결을 받았을 때 자택 근처 수 킬로미터 내에서 쓴 것들 그리고 곡감 선물을 한다고 66만 원 결제한 것들이 문제가 돼서 결국 해임됐습니다. 근데 백화점에서 저렇게 많이 쓰셨어요. 어디다 쓰셨을까? 혹시 기억은 나십니까?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물건을 샀다면 선물을 했을 것입니다. 선물을 어느 정도나 하세요? 저희는 그 MBC는 상법상 주식 회사이고 아까 그건 말씀드린 알아요. 대로 네, 1조 선물을 8천억 하셨다는 원을 거죠? 다루는 선물을 하셨다는 회사였습니다. 거죠? 평상시에 저렇게 선물을 하십니까? 규정에 맞게 규정은 썼습니다. 모르겠고요. 제가 규정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규정에 맞게 쓰셨다고 주장은 여러 번 하셨으니까 그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선물을 저렇게 백화점에서 사서 수시로 선물을 하십니까? 업무용으로 썼습니다. 수시로 썼냐 그러는데 업무용으로 썼다 그러면 그게 동문서답이지. 국어 안 하셨어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명절 인근 명절에 인접한 날 직전에 구매들을 하셨더라고요. 네. 다 명절 선물로 뿌린 겁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명세서를 보여주시면 제가 어디에 썼는지 기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렇게 수백만 원씩 썼는데 수천만 원을 썼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2년 추석 직전에 500만 원 넘게 쓰셨고요. 그 다음에 설 직전에 1,000만 원을 쓰셨어요. 1,000만 원. 어디 갔어? 아이고 자료가 워낙 많아서. 그리고 11번, 12번은 2014년 추석입니다. 그리고 13번, 14번은 설 직전이고요. 설, 추석 그 직전에 이몬카드를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저렇게까지 선물을 하셨어요? 왜 하셨어요? 저희 MBC에도 사내에서 제가 다른 사례랑 규정이 비교 안 있고 해봤겠습니까? 다 감사 안 받으셨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감사 통보했는데 지나왔던 수정 자체가 겁니다. 안 하셨잖아요. 저희 그리고 평소 감사도 있습니다. 저 MBC 대전 MBC 사장 하실 때는 와인 사셨어요? 구체적으로는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이 안 이렇게 나세요? 예, 네, 거기 해놓으면 자주 가셨던 20번이나 가셨던 그 갤러리아 백화점 지하에 유명한 와인샵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안 사셨어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대전 MBC 사장일 때는 백화점 매출 결제가 다 2, 3만 원짜리예요. 근데 저렇게 자주 가셨어요. 한 백화점에 20번씩이나. 3년 동안 20번 간 게 네, 3년 동안 20번 간 게 뭐가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내정자에게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카드 관련 답변하실 때 유념해야 될 지점인데요. 김영란법이 통과된 게 2015년 3월 27일이고요. 그리고 이게 시행된 게 2016년 9월 28일입니다. 그리고 MBC는 언론은 김영란법 해당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걸 알고 답변하시기 알고 바랍니다. 있습니다.
있었고 그래서 그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우리 윤창현 위원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언론 노조의 좌파적 성향을 지적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서 재작년으로 가보면요, 그 윤석열 대통령 벌써 3년 됐군요, 3년 전이군요. 대선 과정 속에서 민주당에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언론 노조에서 굉장히 단합된 형태로 같이 거기에 맞서 싸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언론중재법에 맞서 싸운다는 것이 민주당의 정책에 맞서 싸우는 것인데, 그럼 이진숙 후보자께서는 좌파의 균열입니까, 그렇게 보면? 제가 그 주장을 했던 것은 예. 언론 노조가 민노총을 상급 기관으로 두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민노총 강령에는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공공연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밝히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만약에 예. 언론 노조가 민노총으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왜 상급 기관을 민노총으로 두는지 저는 예, 그게 오전에 이해가 하셨던 되지 말씀이었어요. 윤창현 위원장님, 그러면 실제로 민노총에 있어서 그런 지배를 받는 관계이거나 아니면 강령을 따르는 관계 있습니까? 민주노총의 정식 명칭은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입니다. 연맹이라 하는 것은 각기의 산별 노조가 각자의 강령을 가지고 연맹의 형태를 취해서 관련한 의사결정을 합의로 만들어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자체적인 강령을 가지고 있고 정치세력화를 명명하고 있습니다. 언론노조 강령에도 정치세력화 강령이 있습니다. 제가 거꾸로 여쭤보겠습니다. 전 국민 중에 2,500만이 노동자입니다. 그러면 소위 이 정치행위를 하는 의회 구성에 있어서 판검사님들, 재벌급 대기업의 임원님들이 의회 구성을 독점해야 합니까? 이 극심한 양극화 속에서 허동이고 있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키워야겠다는 주장이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하등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고요. 정치 세력화라는 게 반드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하는 문제를 지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극심한 불균형 속에서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강화시켜 나가는 모든 노력들을 정치 세력화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좌편향이라 하는 주장은 극우적 시각에서는 할 수는 있지만 평범하게 세금 내는 국민으로서 그에 입각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권리를 행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가당치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조금 같이 몰아서 답변해 주시죠. 제가 오전 중에 질의를 했을 때 위원장 후보자께서는 언론 노조가 사실상 방송국의 인사권을 침해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측면에서 임명 동의제를 악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방송법은 방송법 자체가 특별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방송법상에 보면 대주주라 하더라도 지상파 방송의 경우에 지분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엄연히 상법의 범위를 초과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방송의 공공성과 언론 자유의 측면에서 자본의 영향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른 법률의 개념을 뛰어넘는 특별법의 형태로 방송법이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연장선에서 공영방송에 대해서 또 민영방송이라 할지라도 대주주나 국가 권력에 의한 인사권의 독점이 갖고 오는 보도의 공정성 침해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견제 수단으로서 임명동의제라는 것을 단체 협약의 형태로 채택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임명동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다수의 신문사에서도 편집국장 직선제, 편집국장 임명동의제를 여러 군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론사업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일 뿐이지 그것이 인사권을 침해하는 제도는 결코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진숙 후보자님. 그럼 방금 전에 임명동의제 관련된 내용에서 결국 견제의 의미로서, 균형의 의미로서 이 제도를 활용한다는 취지로 답변을 전 이해했는데, 그렇다면 현재 입법부 같은 경우에도 일부 공직자 임명에 대해 가지고 임명동의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국무총리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그러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다른지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비상시에는 유고시에는 대통령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장관급들은 이렇게 그 청문 과정을 거치지만 대통령의 인사권이 덜 중요한가요? 인정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언론사에서
임명 동의제라는 것은 50%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주요국의 국장으로 임명되지가 못합니다. 예, 예. 그것은 지금 그 노조 구성상, 언론 노조 구성상 다수가 제가 퍼센티지까지 얘기는 못하겠지만 MBC의 경우 가장 최근에 2023년의 경우에 1,100명 중에서 거의 980명, 1,000명 가깝게 예. 언론 노조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언론 노조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임명되지가 못하는 예, 구조가 되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위원장 실제로 임명 동의제 투표를 했을 때 이준숙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결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까? 전체는 아니고 몇몇 케이스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자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공교롭게도 우리 김장겸 의원님 계신데 김장겸 의원이 관련된 건을 좀 얘기하게 돼서 우선 양해를 좀 구합니다. 그 이준숙 후보자님, 김장겸 전 사장이 해임될 때 그 당시 방문진 이사 중 5명이 7가지 해임 사유를 들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공정성, 공익성 훼손 등등등 해서 7가지 이런 사유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 이런 판단을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어느 정권에서든지 막론하고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일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호찬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어요? 예, 이 이야기는 두 분의 MBC 노조 위원장들께 공의 드릴 질문인데요. 현재 MBC의 경영 실태에 대해 가지고 아무래도 우리가 공영방송 사장이 해임되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분의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MBC의 현재 안영준 사장체에 대해서의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영상에 있어서 MBC는 현재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아마 KBS나 SBS 다른 지상파 방송에 비해서 경영 상태가 상당히 좋은 상태고 아마 상반기에도 한 105, 60,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한 150, 60억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 김장겸 사장의 해임 당시에는 경영 상황과 공정성 문제가 어떠했습니까? 김장겸 사장 시절터가 아니라 저기 앉아 계신 김재철 사장, 안광한 사장, 김장겸 사장까지 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MBC의 공정성 철저히 무너졌고 MBC를 청와대 방송으로 전락시켰고 모든 수치, MBC에 대한 신뢰도, 뭐 시청률 포함해서 모든 수치가 상당히 떨어졌을 것이고 지금의 MBC를 비교해 보면 모든 조사에서 MBC의 공정성, MBC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현 사장의 해임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정원 위원장님 앞으로 와주십시오. 동일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영준 사장 체제에서의 MBC의 경영 상태와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MBC 노조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작년 2월에 MBC 사장이 지원했던 3명의 후보자가 그 시민들을 모아놓고 자기 이제 정견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박성재 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2분이 우리 뉴스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2분 다 언론 노조원들이거든요. 현재 MBC 사장인 안영준 후보자조차도 일부 시청자들은 우리 뉴스를 신뢰합니다. 그러나 다른 시청자들은 우리 뉴스를 신뢰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다른 후보자는 역시 언론 노조원인데요. MBC 뉴스를 민주당 방송이라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읽을 수는 없지만 제가 주요 그 불공정 보도를 리스트에 한 것만 하더라도 몇 페이지가 됩니다. 지난 총선 때 보도뿐만 아니라 그 뉴스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거는 크게 보도를 하고 국민의힘에 유리한 거는 그 홀대를 하는 그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경영 상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경영 상태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박성재 사장이 오신 다음에 크게 호전이 됐는데 문제는 그 흑자가 드라마 제작을 줄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불황형 흑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반의 성공이라 할까요? 앞으로 큰 과제를 남겼습니다. 후임 경영진이 해결해 나가야 할 아주 그 굉장히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임 경영진이라 하시면 지금 해임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함했어요. 아 예. 뭐 안영준 사장이 영원히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몇 가지만 얘기를 들어보죠. 네. 자, 지난 1년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만배 인터뷰가 허위로 들어가니까 MBC는 축소 보도를 했습니다.
방심위원장 그 민원사제 의혹 때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았고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를 재탐 상탕하면서 그 비난 보도를 했거든요.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을 했죠. 새만금 잼버리가 파행이 나니까 당시 정부 책임을 들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쏙 빼고요. 그리고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과 무관한 것처럼 보도한 게 MBC고 올해 초에 신년 여론조사를 하는데 여권에 불리한 항목만 질문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종석 호주대사가 발령을 받으니까 임명이 되니까 그게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처럼 보도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돌아왔지만 수사 진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열거하신 거로 이해하고 자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진숙 후보자님, 지금 이렇게 방금 전에 지적하신 것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또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경영 실적은 좋다고는 하지만 불황형이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다 보십니까? 현 사장에 대해서? 경영 사유는 가장 중요한 해임 사유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정성 관련해서는 지금 MBC 흑자 아닌가요? 흑자이지만 오정환 본부장 얘기대로 그것이 비정상적인 흑자인지 흑자의 질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저기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상당한 의혹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 과연 공인 의식이 있는지, 공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한번 이분이 자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따르면 이원의 소관 업무 혹시 보셨나요? 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소관 업무에 보면 인터넷 윤리, 건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과연 우리 후보자께서 인터넷의 건전한 윤리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제대로 해 나갈 수 있을지 사뭇 의심이 많이 듭니다. 몇 년 전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악플에 따라서 많이 생을 그만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만 봐도 저 가수 중에 설리라고 하는 분도 있고 고아라라는 분, 과거로 따지면 최진실 배우까지도 같이 들어갈 겁니다. 이런 분들은 인터넷 이용 환경에 그 윤리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정말 이 시대의 중요한 과제를 지적을 해주셔서 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썰리든 최진실 씨든 구하라 씨든 인터넷 악플의 희생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현재 저희 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악플 방지 어떤 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기 손이 깨끗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SNS에 후보자께서 올리신 글 당신이야말로 개 난장판만 벌린 추한 못난이 제발 국민 눈앞에서 사라져라. 맞죠? 촛불로 대표되는 좌파들의 행동은 멀쩡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갔다. 거의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이런 거. MBC와 KBS는 이틀 전부터 할로윈 축제를 애고하면서 더 많은 청년들이 이태원으로 불러냈다. 거의 가짜 뉴스에 해당되는 이런 글들을 올렸을 때 지금까지 올려오셨는데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올린다면 막을 수 있을까요? 질문을 다시 한번 말씀. 예, 이런 글들을 본인이 올리셨는데 네. 본인이 뭐 하지 말아라라고 할 때는 자기 손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일단 마지막 부분에 MBC, KBS가 보도를 하면서 더 많은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태원 할로윈 축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거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올린 소셜 미디어의 많은 글들은 제가 정당인으로 활동하거나 자연인으로 활동할 때의 글들입니다. 다만 임명직으로 저기요. 공직으로 들어간다면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철저히 중립성을 제가 입장이 가지고 바뀌면 대하겠습니다. 입장이 바뀌면 얼마든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잖아요. 공직에 따르면 제가 그래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것이 제가 만약에 기자로서 언론인으로서 경영인으로서 문제가 있었다면 지적을 해주시는 건 달게 받겠지만 제가 아무런 속한 직장이나 집단이 없이 자연인으로 말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저는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연인은 있습니다. 막 이야기해도 되는데 공인으로서는 안 된다 이런 제가 이야기인가요? 그렇게 막 그러면 마구라고는 이렇게 생각지 이야기할게요. 않습니다만. 제가 혹시 애들 키워보셨죠? 키워봤습니다. 그 애가 학교에서 혼나고 왔어요. 그때 다 변명을 할 거 아니에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 상황에 이렇게 하게 하고 어머니한테는 이렇게 하고 아버지한테는 이렇게 하게 하고 그럴 때마다 잘했다 그러십니까? 제가 질문의 취지를 정말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뭔 상황에 대해서 누구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졌을 때 맡은 직분에 따라서 직분 마찬가지죠. 예, 맡은 직분에 아니,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생각이 달라져도 달라진다는 건가요? 기본 생각은 달라질 수 없죠. 이거는 이렇게 말을 막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건 기본에 대한 해당되는 건데 공인이나 자연인이나 이전에 이거는 인간 기본에 대한 생각이에요. 저는 제가 정당인으로서 자연인으로서 그렇게 못할 말을 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아 이게 당신이야말로 개 난장판만 벌인 추한 못난이라는 이야기가 아주 잘한 이야기라는 건가요? 아니 제가 맥락을 기억을 하지 못해서 네. 적절하게 답변은 못 아니, 드리겠습니다만 그 이야기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맥락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격하게 공인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이게 잘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사인으로서는 이런 거를 얼마든지 해도 되고 제가 바로 그 사인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공직에 임명되면 사인으로서는 얼마든지 해도 조심하겠습니다.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지금 후보자께서는 제가 그런 그래서 지금 지명된 이후로는 전혀 거의 소셜 미디어 글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계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난 이렇게 생각하고 저런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역할을 바뀌면 내가 얼마든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분 같아서 공인으로서의 자격은 없어 보이고 이 시점에서 오히려 포기하시는 게 사퇴하시는 게 훨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좋아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사퇴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사퇴하지 않겠습니다. 추가 질의. 예, 조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에게 항의가 들어와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진숙 후보자가 답변할 때 눈썹 문신을 했다. 그래서 헌혈을 하러 가니까 문신을 한 지 6개월이 지나면 헌혈을 못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해당 업계에서. 눈썹 문신 받은 후 헌혈은 의료기관에서 받은 경우 1개월, 그리고 비의료기관에서 받은 경우 6개월 이후 헌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항의가 들어와서 알려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알겠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아이 참 속기록까지 제가 최영두 간사님 팩트 체크 좀 하고 얘기하세요. 제가 아니요 6개월 이후부터 못 한다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니 6개월 지난 이후에 할 수 있다고요, 헌혈을. 저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말이 잘못된 걸 제가 수정해 드린다고요. 말을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거꾸로 했어요. 속기록 확인하고 얘기하지 위원장이 항의 들어왔다고 속기록도 확인 안 하고 얘기하겠습니까? 말을 잘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의가 들어왔으니까 수정은 또 해드려야죠. 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네. 헌혈을 안 한 이유를 설명하신 거였어요, 아까? 그러니까 맥락이 이해가 안 안 됐어요. 맞아요. 예. 그거 그런 그 얘기- 거였습니까? 6개월 동안 헌혈 안 한 이유를 설명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참 이런 구차한 얘기까지 하게 돼서 그렇습니다만 지금도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방식의 봉사 활동을 한 것을 저기요. 고려인 청소년 학교에서 이진숙 활동한 것을 내정자님. 말씀드렸습니다. 이진숙 내정자님, 담당하는 분들이 항의가 들어와서 속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은 6개월 이후부터는 헌혈을 못한다고 했다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속기록에. 그래서 정정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땅에 12,000 눈썹 문신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제가 비의료기관은 6개월 이후부터 헌혈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1개월 이후부터 헌혈할 수 있다고 정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신성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경남 산청 함양과 창합선의 신성범 의원입니다. 우선 위원장께서 혹은 제보가 들어왔다는 것을 끈끈이 이렇게 밝히는 위원회 운영도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다. 드물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선 후보님, 예. 우리가 공영방송이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초미의 관심이 쏠리느냐 아시는 대로 신문이야 개인적인 기업일 수 있지만 방송은 공공의 재화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정성 그리고 공평성, 공신을 딸 수밖에 없고 핵심은 언론의 자유 아니겠어요? 자유죠. 독립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다 배운 대로 그 자유에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자유, 독립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랄까 정파로부터의 자유, 심지어는 언론 조직 내의 노동조합이라든지 내부 압력으로부터의 자유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편성과 보도의 자유가 지켜지는 거죠. 그 상식처럼 돼 있는데 이 방송법이 제정된 지가 36년이 지났는데도 방송법에는 공영이라는 단어가 한 차례도 안 나와요. 저도 유심히 봤는데 그러니까 방송법이 우리 모든 어떻게 보면 공영방송 체제의 근본 장전일터인데 공영이라는 단어가 한 차례 이 특이한 현상이에요. 유일하게 나오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나와요. 공직선거법. TV 토론할 때 공영방송에 맡긴다는. 따라서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아무리 공영방송을 이야기하더라도 지배구조를 이야기하더라도 좀 말이 안 되는 개념이다. 위원장께서 취임을 하시면 위원장 취임하면 이 공영에 대한 법률적 개념부터 학자들하고 상의를 좀 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공영방송 개념이 이 방송법이나 방송통신위원회 법에도 나타나지 않은 개념입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사이버 불링인데 불링. 쩌앙이라고 최근에 1,000만 명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먹방 유튜브가 협박과 갈취로 구속됐습니다. 구속됐는데 제 눈길을 끄는 것은 이제 5,500만 원을 쩌양에 대한 사생활을 폭로했던 협박했던 다른 유튜버가 구속됐죠. 구속됐는데 그분의 혐의가 공갈 협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부정적인 허위 사실을 보도하게 되면은 유튜브를 봉사하게 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거 잘 적용이 안 되는 눈치 같고 무엇보다 책임 있는 방통위의 시정 조치도 단순한 시정 공고에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취임하시게 되면 보세요. 지금 스토킹 처벌법이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여기에 보면 상대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하는 행위가 스토킹 유형에 포함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이 부분을 굉장히 확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자 개인 방송으로 상대방의 개인 정보를 허위로 비방할 목적으로 유포하게 될 경우에는 이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규정을 좀 더 정밀하게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 제재 대상을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사이버 협박이라는 게 일반 협박과 달리 사회적으로 매장하겠다고 위협하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미래 회복 가능성이 어렵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보복이나 허위 비방 콘텐츠를 온라인상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묻는 그런 법률을 도입해야 돼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유튜버 특별법 이런 것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 쩌양 같은 경우는
특히 아이들이 엄청나게 본다 그래요. 1,000만 명 이상 유튜브 구독자 가운데 아이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고 여파가 크단 말이에요.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좀 이 부분에서 각별히 후보자가 위원장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법조문 정비를 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셔서 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최근에 그 쯔양 사태를 보면서 전 남자친구에게 40억을 갈취당했다, 빼앗겼다. 특히 이제 이른바 그 사이버 레카라고 불리는 뭐 제가 여기서 실명을 얘기하긴 그렇습니다만 뭐 구제 네. 뭐 해서 이런 그 유튜버들이 과거에 대해서 그 협박을 하면서 돈을 뜯어낸 것을 보고 이런 것이 바로 그 OTT 구글 유튜브가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명예훼손 특히 이제 치명적으로 본인의 자부심이라든가 또 삶에 대한 욕구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그 큰 범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방통위의 걸 핵심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네, 됐고요. 말씀하신 걸 명심하겠습니다. 네. 다음 불법 스팸 문제인데요. 이게 저도 요새 굉장히 받아봤는데 5년간 불법 스팸 신고 현황을 받아보니까 2021년도에는 약 2천만 건이 안 됐는데 2020년, 2003년 올해는 2억 1,100만 건입니다. 올해 6월까지만 해도 그 1인당 4건의 스팸 문자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왜 늘어났는지 이 부분도 사실은 방통위 업무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되면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굉장히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아주 뭐 주식 투자에 대한 걸 하루에 수십 건씩 받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불법 스팸을 보내본들 과태료만 보여. 과태료가 얼마냐? 적발된 게 한 300건 지난 올해 말이죠. 올해가 331건이에요. 근데 과태료가 얼마냐? 13억 정도 돼요. 그래서 한 건당 평균 과태료가 얼마냐? 420만 원. 이러니까 스팸 문자 보낸 입장에서는 과태료보다 스팸 문자 발송해서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 보니까 400만 원 정도 과태료를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에게는 엄청난 뭐 지능형 범죄로 연결될 수 있지만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아요. 따라서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방통위원회에서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지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비되셨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문자 중개를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 업체를 만들 수 있는 그 기준이 굉장히 낮았는데 그걸 대여섯 배로 높였습니다. 그 외에도 말씀하신 대로 불법 스팸 문자 오늘 저도 몇 통을 받았는데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진숙 후보자와는 MBC에서 함께 얘기하고 이진숙 후보 이 책 기억하십니까? 이 책? 합니다. 이 책 91년에 걸프전 다녀와서 이진숙 후보가 쓴 책입니다. 이 당시에 많은 기자들이 이 책을 보면서 기자의 꿈을 키웠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책을 보고 저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쟁에 대한 문제의식, 약소국에 대한 생각, 전쟁 피해된 아이들에 대한 인간의 그리고 여기 경찰 기자 때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33년 만에 책장에서 다시 꺼냈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내가 이 책을 보고 한때 이진숙 기자를 내 기자의 모델로 생각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와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 책은 이제 폐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진숙 후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여기 책에 있는 내용과 지금의 30년 후에 이진숙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 상상도 못할 다른 사람으로 와 있어요. 기자에 대한 정의감도 그렇고 권력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걸프전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인간애를 보이던 분이 세월호 아이들에 대한 노란 리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도저히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으로 좀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진숙 후보의
평생 살아온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국민을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포기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본격적인 질의하겠습니다. PPT는 이진숙 후보 이거 뭔지 아세요? 동아일보 신문이에요. 74년 12월 26일자 신문인데 하단에 보면 광고가 없어요. 박정희 정권에서 동아일보를 탄압하기 위해서 광고주들을 중앙정보부에 끌어다가 압박을 하고 광고주들이 결국은 포기해서 백지 광고가 나간 동아일보 신문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죠. 이게 1974년 10월 24일 동아일보 동아방송 기자 언론인들의 자유언론 실천 선언이에요. 박정희 정권의 포갑에 맞서서 언론인들이 처음으로 들고 일어난 5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 때문에 동아일보 광고 탄압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이진숙 후보가 50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이진숙 후보가 저기 보세요. 다른 식으로 MBC를 응징해 주셨으면 시청 거부하고 광고를 주지 않는 방법 등으로 50년 전에 박정희 독재 정권에서 했던 똑같은 광고 탄압을 해야 된다고 저렇게 공개적으로 SNS에 올린 거예요. 다음 보시죠. 지금 MBC의 정부 광고가 작년에 54%나 줄었어요. 그리고 문광고 광고는 0원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는 줄은 데도 있지만 늘은 데도 있고 유독 MBC만 그리고 정권에서 콕 집어서 괴롭히고 있는 MBC만 정부 광고가 저렇게 줄었어요. 저는 박정희 독재 정권 시절에 했던 일을 지금 정권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 보시죠. 그리고 이건 뭐냐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동아일보 광고 지면을 조각 광고로 메워진 거예요. 수만 건의 광고가 들어와서 동아일보를 살리기 위해서 독재 정권의 포각에 맞서서 국민들이 동아일보를 살리기 위해서 저런 광고를 했어요. 50년 전에. 근데 이진숙 후보는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언론인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언론을 통제하겠다고 광고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PPT 보시죠. MBC는 지금 여러 가지 뉴스 신뢰도나 평가에서 1위를 달리고 있어요. 다음 보시죠. 이진숙 후보는 최근에 방송법 1조를 얘기했어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인다. 그리고 방통위 설치법,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인다.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예요. 저렇게 말씀하고 저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50년 전에 독재 정권이 했던 똑같은 광고 탄압을 해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방통위원장 자격이 전혀 없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더 이상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고 그만두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주신 위원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제가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일단은 먼저 그 광고 탄압과 관련해서 그 소셜 미디어에서 얘기했던 것은 제가 자연인일 때 했던 발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답변 그만하세요. 여기 그 서면 답변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위원님들께 그러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 공직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면 지적해 주셨으면 제 시간 가니까 감사하겠습니다. 그만하시고 다음 PPT 보시죠. 그리고 아까 법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 넘기시죠. 큰 틀만 좀 얘기할게요. 이진숙 후보는 MBC 본부장 하실 때 호텔 결제만 5천만 원을 했어요. 주로 5성급 특급 호텔에서. 법적이나 규정은 모르겠지만 이게 국민들이 용납할 수가 있겠어요? 공영방송 임원인데. 그리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아까 아니라 그랬는데 확인해 주실 거예요. 이정현 의원께서. 법인카드를 불가능 곳에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대전 MBC 사장 시절에도 골프장에서 법인카드로 2천만 원이나 결제하고 서울과 대전 백화점에서 30번 넘게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고 그래도 공영방송 간부인데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쓴다는 건 저는 국민들이 용납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후보자께서 대전 MBC 사장을 할 때 서강대 대학원을 2곳을 다녔어요. 그리고 카드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제가 예, 보충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보충 질의하시고요. 그때 보충 질의하실 때 답변 기회를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청문회를 늘 보면서 위원회 질의가 끝난 상황에서 그 내정자들이 답변을 길게 하면 위원들이 되게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아직 그러니까 한 다음에 번도- 답변 한 번도 기회를 기회를 안 주셨는데 답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기회 많이 주실 겁니다. 마침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가 무척 궁금하네요. 계속 답변해 보세요. 예, 아까 그 광고 탄압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언론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나오는 것이 아전인수, 침소, 봉대, 견강, 부해입니다. 그 소셜 미디어의 내용은 이 자리에서 참 밝히기가 껄끄럽기는 하지만 MBC 기자들에 대해서 그때 바이든 날리면 사건 때 전용기 탑승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바이든 날리면은 전혀 보도 가치도 없고 기사 가치가 없지만 이런 식으로 응징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조치가 전용기 탑승 배제하는데 박수를 치신다면 응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제가 그 방법을 이제 제시를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시청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만약 기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뭐 정말 그게 마음에 안 들면 MBC라는 공영방송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해서 방법을 열거한 것이지 광고 주지 마라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원래 애시당초 취지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대전 MBC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CEO가 광고 유치를 하거나 협찬 유치를 하는 게 아주 거의 90% 이상이 바로 그런 업무입니다. 우선 제가 영업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부임한 것이 2015년, 2015, 2016, 2017 3년인데 15개 지역사 중에서 2015, 2016 2위를 했었고요. 2등을 했었고 경영 실적이 2017년에는 1등을 했습니다. 지역사 중에서. 네, 저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영업 활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나왔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 후보자님은 결국 그 법카 사용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결국 광고를 직접 수주하고 이런 활동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단 10,000원도 업무 외에 쓴 적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수장학회 지분 문제, 그 여러 가지 지분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민영화 논란에 빠진 적 있죠. 그렇습니다. 그때 상황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2012년 10월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뭐 오래된 것이어서 디테일은 아주 세부적인 사항은 기억을 못하지만 정수장학회 제가 그때 당시에 기획본부장이었으니까 한번 와라라고 하시면서 이 정수장학회 지분을 매각을 하고 싶다 이런 키워드를 주셔서 나름대로는 제가 그때 당시에 전략부장하고 그러면 같이 가셨군요. 만약에 매각을 하고 싶다면 우리는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방안을 가지고 가서 보고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 후보자님 보시기에 MBC는 공영방송입니까? 민영방송입니까? MBC는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공영과 민영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까 뭐 카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2012년 당시에 그렇죠. MBC 그룹은 1조 8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 질문으로 돌아가서 공영성을 가진 민영방송은 아니니까 민영성을 가진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방송법이라든가 등등의 법을 살펴보면은 어디에도 공영방송에 대한 정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그 MBC가 그 태동된 배경 아십니까?
압니다. 최초의 민간 방송이죠. 예, 부산에서 그러다가 시작했습니다. 1980년인가요? 그 80년과 88년도에 군사정부에 의해서 지분이 다르게 됐죠. 예. 그러면서 방문진이 생겼습니다. 예, 방문제도 생겼죠. 그래서 지금 공영방송이라고 엄밀히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은 지빙 구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배 구조가 말씀하신 대로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사장과 임원을 선임하게 되는 그 지배 구조 때문에 공영방송으로 불리는 것이지 재원은 전적으로 일반 상업회사하고 꼭 같습니다. 상업적 기업하고 꼭 마찬가지입니다. 공영이 공적 재원이 투입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투입이 안 됩니다. 민영방송과 프로그램 차이는 좀 있습니까? 프로그램 차이도 제가 최근에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사실상 민영 방송인 SBS와 거의 차이점이 100% 없죠. 가까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MBC도 뭐 드라마 왕국이다, 예능 프로 왕국이다 이야기하는데 공영방송이라 하면은 사실상 공적인 기능,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프라임타임에 배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MBC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과연 이것이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경쟁력 부분도 좀 문제가 되죠, 공영방송으로서. 최근에 일각에서는 특히 언론 노조 등에서 신뢰도 1위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발표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국경 없는 기자회라든가 특히 최근에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게 로이터 저널리즘 인스티튜트에서 발표를 한 그 신뢰도 조사인데요. 그 신뢰도가 조사가 여러 군데에서 잘못 인용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저도 로이터 저널리즘 인스티튜트 그 보고서를 봤는데 거기에는 이 도표 1위부터 10위까지 발표한 그 도표 아래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라인 유저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1등이 반드시 1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인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적혀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제가 알기로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방송개혁위원회에서 MBC의 민영화 3단계 검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1국년 다민영 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MBC 민영화 체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2012년 최필립 이사장께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과 관련해서 논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든 방송문화진흥회 법이 바뀌어야 되고 민영화 요구는 큽니다만 지금 현재 야당이 192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쉽사리 민영화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팩트 체크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돕기 위하여. 그 후보자가 낸 서면 질의 답변 자료 183페이지 다 보시면 후보자는 광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건 뭐 서면 질의 답변서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후보자의 SNS에 보면 MBC를 응징해 주셨으면 좋겠다. 시청 거부하고 광고를 주지 않는 등 방법은 많다. 이거 분명히 적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잇따른 그 표병관님과의 SNS 공개 대화에서 그런 답변을 합니다. 기업 특히 대한민국 기업은 대통령실이랑 권력에 매우 민감하다. MBC 탑승 거부란 신호탄은 자연스럽게 기업들의 판단에 영향을 주리라고 본다. 표병관님이 이렇게 답을 하고요. 이진숙님은 광고 안 주는 건 기업의 자유 선택입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MBC에 광고 주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라고 팩트 체크 해드립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질의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이혜민입니다. 장훈 세월호 유가족이시자 4.16 안전사회연구소 소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저는 사실 유가족께서 참고인으로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참석 자체가 정말
어려운 발걸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가족께서 계시는 자리에서 이진숙 후보자에게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현 간사님과 그리고 김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월호 질의에 이어서 여쭤봅니다. 당시 MBC는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듯이 학생 전원 구조 오보라는 전 국민에게 트라우마를 안긴 아픈 이야기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다음 슬라이드요. 저녁에 보험금 관련된 보도는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구하고 있는 시간에 어떻게 목숨값을 전할 수가 있을까 싶은데요. 후보자께서는 자녀가 있으신지요? 있습니다. 몇 년생이죠? 연도는 밝힐 수 없고 20대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몇 학년이었을까요? 16살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인가요? 아마도. 네. 본인 자녀가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보험금이 얼마인지 그게 궁금할 것 같습니까? 그 당시에 최선을 다했지만 지나고 예 보면 아니오로만 대답을 해주시기 아쉬움이 바랍니다. 있습니다. 당시 보도본부장으로서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책임을 통감합니다. 통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유가족 보시는 앞에서 유가족 와 계시니까 사과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유가족께 말씀드립니다. 저희로서는 있으신지요? 최선을 다했지만 아닙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후보자 지금 시간이 그렇게 갑니다. 생각합니다.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제가 방금 사과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그 정도로면 되지 않습니다. 슬라이드 바꿔주시죠.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사과문입니다. 이 글 직접 읽어주실 수 있으신지요? 방금 사과하신다고 저는 하셨습니까? 진심으로 사과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렸다는 말이 저의 언어로 사과드렸습니다. 통하려면은 이 글을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저의 책임을 언어로 통감한다고 제 하셨고 마음을 담아서 책임을 유가족께 통감한다고 하셨습니다. 사과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말 중간에 치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질문하면 거기에 예 아니오만 대답을 하세요. 이걸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진짜 없으니까 없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장훈 유가족께 질문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이진숙 후보자의 말과 행동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했다는 저 사과에 대한 유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 표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제가 전체 저희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네. 지금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사과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진심 어린 사과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과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이진숙 후보자는 저 유가족의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읽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진심을 담아서 사과를 드렸고 자, 이혜민 지금 의원이 제가 질문을 하지 만들어 않으면 오신 대답하지 그 언어로 마세요. 사과를 드리는 것은 위원장님, 부적절하다고 위원장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경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후보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하고 싶은 말만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음성이 겹치면은 잘 안 들린다고 벌써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개선이 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개선 요구를 해주셨으면 예, 고맙겠습니다.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의원이 질의할 때는 끼어들지 마시고 그리고 의원이 질의에 대한 답을 하라고 할 때 하시면 됩니다. 예, 이혜민 의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유가족의 말씀에 대해서 저 또한 공감을 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사과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슬라이드 다시 띄워주시죠. 저 사과문은 뭔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아주 상식적인 수준의 사과문이고요. 심지어 인간이 작성한 것도 아니에요. 챗 GPT가 작성했습니다. 기계도 작성할 수 있는 사과문 못 읽겠습니까? 저는 못 읽겠습니까? 제 예, 아니오로 진심을 답을 담아서 하십시오. 사과를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예, 아니오로. 읽을 수 예, 있습니까? 아니오로 답할 수 없습니다.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자, 장훈 유가족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당시 MBC 보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이진수 후보자가 앉아 있습니다. 이분께 유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발언할 수 있게 된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꼭 오늘 같은 날이 있길 바랬습니다. 저희가 직접 고소고발도 진행했고 하지만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검찰에서는. 그런데 아까 이혜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내 자식이 40m 물속에 있는데 아직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 시간에 보험금 그 보도를 해서 제가 여태까지 10년 넘게 제일 많이 듣던 얘기가 시체팔이, 아이들 죽음을 이용해서 로또 맞았다, 놀러 가다 죽은 아이들 얼마나 더 보상해줘야 되느냐, 이 얘기밖에 들은 게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보도를 했으며 그 보도가 얼마나 많은 유가족들의 가슴을 찢어 발겼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하나 더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당시 목포 MBC 기자들이 서거차도 동거차도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전원구조 오보라고 그 당시에 다 중앙 MBC로 계속 타진했습니다. 왜 무시하고 MBC만 제일 오랫동안 전원구조 보도를 계속 내보냈는지 이해를 못하겠고요. 목포 MBC와 중앙 MBC의 뭐 알력이라든지 보도본부장과 그 보도국가의 알력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자라면 마땅히 아픈 사실이라도 사실만을 보도하고 그 사실이 국민께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되는 게 기자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전원구조 오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의 구렁텅이로 아주 빠져들어서 지옥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그 전원구조 오보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사과라든지 오보에 대한 정정 보도를 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YTN 한 군데만 하더군요. 여기 최승호 사장님 와 계시지만 최승호 사장님 당시에 MBC 사장 아니었습니다. MBC 사장 되시고 저희한테 사장님 되신 다음에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당시에 보도본부장, 보도국 사람들 한 명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파가 얼마나 크냐면 구조하러 가던 해경들조차도 전원구조 오보를 듣고 속력을 늦췄습니다. 그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에 민간 잠수사들 전부 짐 싸서 꾸려가지고 내려가다가 차 돌렸다는 민간 잠수사들 상당히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제가 들은 증언들입니다. 이런 대참사를 발생하게 해놓고 방금 사과는 사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100번 양보해서 실수했다고 치고 그 실수에 대해서 바로 사과하고 바로 잡아야죠.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이 지금 지명 바꾸고 계신 이 자리에 올라가신다? 앞이 깜깜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다 잘 하시겠죠.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또 직접적인 피해자 입장에서 정말 앞이 깜깜합니다. 저 지금 띄워놓은
사과문이 과연 저희한테 진심 어린 사과로 받아들여질까요? 저것 또한 못 이기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후보자님의 뭐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어떤 궤적의 삶을 살아오셨고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를 바로잡는 게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그렇게 아이들 가르쳐 왔고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게 본분 아닐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사과라고 하신 부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런 사과는 그냥 다른 분들한테 하십시오. 저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노란 리본 운운하면서 극단적인 글을 쓰신 후보자께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실 거라고는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참담하네요. 유가족 계실 때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고 싶다는 저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고 참고인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지금 이 자리 모면하더라도 아프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상당한 의혹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 과연 공인 의식이 있는지, 공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한번 이분이 자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따르면 이원의 소관 업무 혹시 보셨나요? 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소관 업무에 보면 인터넷 윤리, 건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과연 우리 후보자께서 인터넷의 건전한 윤리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제대로 해 나갈 수 있을지 사뭇 의심이 많이 듭니다. 몇 년 전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악플에 따라서 많이 생을 그만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만 봐도 저 가수 중에 설리라고 하는 분도 있고 구하라라는 분, 과거로 따지면 최진실 배우까지도 같이 들어갈 겁니다. 이런 분들은 인터넷 이용 환경에 그 윤리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정말 이 시대의 중요한 과제를 지적을 해주셔서 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썰리든 최진실 씨든 구하라 씨든 인터넷 악플의 희생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현재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악플 방지 어떤 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기 손이 깨끗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SNS에 후보자께서 올리신 글 당신이야말로 개 난장판만 벌린 추한 못난이 제발 국민 눈앞에서 사라져라. 맞죠? 촛불로 대표되는 좌파들의 행동은 멀쩡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갔다. 거의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이런 거. MBC와 KBS는 이틀 전부터 할로윈 축제를 예고하면서 더 많은 청년들이 이태원으로 불러냈다. 거의 가짜 뉴스에 해당되는 이런 글들을 올렸을 때 지금까지 올려오셨는데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올린다면 막을 수 있을까요? 질문을 다시 한번 말씀. 예, 이런 글들을 본인이 올리셨는데 네. 본인이 뭐 하지 말아라라고 할 때는 자기 손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일단 마지막 부분에 MBC, KBS가 보도를 하면서 더 많은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태원 할로윈 축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거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올린 소셜 미디어의 많은 글들은 제가 정당인으로 활동하거나 자연인으로 활동할 때의 글들입니다. 다만 임명직으로 공직으로 들어간다면 그러면 그 부분은 철저히 중립성을 제가 입장이 가지고 바뀌면 대하겠습니다. 입장이 바뀌면 얼마든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잖아요. 공직에 따르면 제가 그래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것이 제가 만약에 기자로서 언론인으로서 경영인으로서 문제가 있었다면 지적을 해주시는 건 달게 받겠지만 제가 아무런 속한 직장이나 집단이 없이 자연인으로 말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저는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연인은 있습니다. 막 이야기해도 되는데 공인으로서는 안 된다 이런 제가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막으라고는 이렇게 생각지 이야기할게요. 않습니다만. 제가 혹시 애들 키워보셨죠? 키워봤습니다. 그 애가 학교에서 혼나고 왔어요. 그때 다 변명을 할 거 아니에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 상황에 이렇게 하게 하고 어머니한테는 이렇게 하고 아버지한테는 이렇게 하게 하고 그럴 때마다 잘했다 그러십니까? 제가 질문의 취지를 정말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뭔 상황에 대해서 누구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졌을 때 맡은 직분에 따라서 직분 마찬가지죠. 예, 맡은 직분에 아니,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생각이 달라져도 달라진다는 건가요? 기본 생각은 달라질 수 없죠. 이거는 이렇게 말을 막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건 기본에 대한 해당되는 건데 공인이나 자연인이나 이전에 이거는 인간 기본에 대한 생각이에요. 저는 제가 정당인으로서 자연인으로서 그렇게 못할 말을 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아 이게 당신이야말로 개 난장판만 버린 추한 못난이라는 이야기가 아주 잘한 이야기라는 건가요? 아니 제가 맥락을 기억을 하지 못해서 네. 적절하게 답변은 못 아니, 드리겠습니다만 그 이야기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맥락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격하게 공인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이게 잘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사인으로서는 이런 걸 얼마든지 해도 되고 제가 바로 그 사인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공직에 임명되면 사인으로서는 얼마든지 해도 조심하겠습니다.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지금 후보자께서는 제가 그런 그래서 지금 지명된 이후로는 전혀 거의 소셜 미디어 글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계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난 이렇게 생각하고 저런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역할을 바뀌면 내가 얼마든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분 같아서 공인으로서의 자격은 없어 보이고 이 시점에서 오히려 포기하시는 게 사퇴하시는 게 훨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좋아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사퇴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사퇴하지 않겠습니다. 추가 질의. 예, 조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에게 항의가 들어와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진숙 후보자가 답변할 때 눈썹 문신을 했다. 그래서 헌혈을 하러 가니까 문신을 한 지 6개월이 지나면 헌혈을 못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해당 업계에서. 눈썹 문신 받은 후 헌혈은 의료기관에서 받은 경우 1개월, 그리고 비의료기관에서 받은 경우 6개월 이후 헌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항의가 들어와서 알려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알겠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아이 참 속기록까지 제가 최영두 간사님 팩트 체크 좀 하고 얘기하세요. 제가 아니요, 6개월 이후부터 못 한다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니 6개월 지난 이후에 할 수 있다고요, 헌혈을. 저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말이 잘못된 걸 제가 수정해 드린다고요. 말을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거꾸로 했어요. 속기록 확인하고 얘기하지, 위원장이 항의 들어왔다고 속기록도 확인 안 하고 얘기하겠습니까? 말을 잘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의가 들어왔으니까 수정은 또 해드려야죠. 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네.
헌혈을 안 한 이유를 설명하신 거였어요, 아까? 그러니까 맥락이 이해가 안 안 돼서요. 맞아. 예. 그거 그런 그 얘기- 거였습니까? 6개월 동안 헌혈 안 한 이유를 설명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참 이런 구차한 얘기까지 하게 돼서 그렇습니다만 지금도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방식의 봉사 활동을 한 것을 저기요. 고려인 청소년 학교에서 이진숙 활동한 것을 내정자님. 말씀드렸습니다. 이진숙 내정자님, 담당하는 분들이 항의가 들어와서 속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은 6개월 이후부터는 헌혈을 못한다고 했다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속기록에. 그래서 정정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땅에 12,000 눈썹 문신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제가 비의료기관은 6개월 이후부터 헌혈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1개월 이후부터 헌혈할 수 있다고 정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신성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경남 산청함양과 청합선의 신성범 의원입니다. 우선 위원장께